예, 방금 소개받은 방기현입니다. 예,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 촌장님, 이규균 교수님과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님, 그 바이오 에너지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바이오 에너지 동향 및 R&D 정책입니다. 그 1999년도에 처음으로 학회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썼었는데 그때 상당히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뭔가. 그래서 그때 제목이 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이 생산을 위해서 바이오매스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 3,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바이오 에너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어떤 이유이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 아직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전략을 이제 지금 수립하는 와중에 그 바이오 에너지가 꼭지에 상당히 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략 부분을 지금 같이 그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바이오 폐기물 그 담당 PD로 일을 하면서 바이오 에너지의 그 동향 그리고 R&D 그걸 경험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예 특히 그 이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과 연관이 있는 그 비오 에너지 도르프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바이오 에너지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동안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한 30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바이오 에너지의 정의는 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바이오매스라는 거는 그 재생 가능한 생물 유래 유기성 자원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 화석 연료를 제외한 것들,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하는 순간, 지구가 생존하는 한 그 지속 가능적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크게 농업계, 폐기물계, 임업계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 바이오매스는 저장이나 재생, 운반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카본 뉴트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으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에너지 목재나 그다음에 작물, 농업 부산물, 그다음에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거쳐서 전기, 열 그리고 수송용 그 바이오 수송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이용 체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바이오에너지가 되기까지의 네 단계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료부터 해서 준비 단계, 전환 단계, 이용 단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보시면 그 전환 단계, 특히 전환 단계에서 이제 R&D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환 단계는 열적 전환, 열화학적 전환, 물리화학적 전환, 생화학적 전환으로 나눠지고 여러 가지 그 전환 기술을 통해서 고용연료와 가스상, 액상연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소를 통해서 전기, 열 혹은 연소 없이, 그러니까 연소, 수송연료도 마찬가지로 연소겠죠. 수송연료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바이오 에너지의 전 단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역할을 그림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요. 글로벌 그 역할을 보면 주로 발전과 열을 생산합니다. 이 열 생산을 앞에 놓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3020부터 해서 전기 쪽에 상당히 이제 포커싱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발전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열 에너지도 전기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가 이 열 생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 생산 바이오매스원이 이제 고체 바이오매스가 77%, 발전은 71%,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18%, 8%, 바이오가스가 14%, 발전 20%. 이런 구성으로 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에너지 역할 독일 데이터를 잠깐 보면 이 녹색 부분이 그 바이오에너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에너지를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어느 정도 하는지 요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수력,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뒤를 이어서 그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요. 열 부분은 거의 90% 정도가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그 열 생산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연료 부분은 그 재생에너지의 그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 저감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고용 액상, 그다음에 바이오 가스 부분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고용 바이오 다음으로 바이오 가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요. 독일 내에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고용 인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의 약 한 40%를 바이오 에너지가 그 고용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그 바이오 에너지는 2030년과 2050년에 각각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독일 총 에너지 소유량의 17% 정도를 바이오 에너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17.4% 안에 그 목재와 그다음에 에너지 작물, 기타 분뇨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이 각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2050년에는 총 에너지 소유량의 23%를 바이오 에너지가 감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뭐 비율이 비슷하지만 그 에너지 작물, 그다음에 목재를 비롯한 폐목재, 농업 부산물, 기타 유기성 부산물 및 폐기물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 전망은 지금 그 과기부에서 탄소 중립 그 전략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그 18년에서 30년까지 84.7%가 증가할 거다라는 것과 발전 비중은 26.6%에서 36.6%로 약 10% 상승할 것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코비드 19로 해서 그 설비 용량의 증가세는 약간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가스는 그 17년 1,631억 달러에서 2022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172억 달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그 2023년 10%에서 30년 28% 수준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3.5 기가와트 정도의 설비가 그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시장 전망에 아직까지도 바이오 에너지는 그닥 그 역할이 없는 걸로 그 국가에서 아직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상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기술 부분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에탄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업화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 중점적으로 투자했던 그 셀룰로즈 에탄올 기술은 그 기술 진보가 여전히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고전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가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체 바이오 연료, 특히 그 감벌목을 이용한 그 고체 바이오 연료 부분에 상당히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렴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얘네들이 대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그 고형 바이오 연료 분야의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전환 공급 기술이 이제 약 70에서 75% 정도 기술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기술 수준 평가에서 키스텝의 19년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바이오매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한 5년 정도 나는 걸로. 그다음에 응용 개발 그 부분은 아주 우수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입니다. 바이오가스는 지금 101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스 생산량 중에 약 한 85%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와 뭐 돈분 이런 그 병합 소화 바이오가스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바이오 연료화입니다. 바이오 연료는 주로 그 바이오 디젤에 아직 한정돼 있고요. 에탄올 생산 기술은 GS에서 R&D가 끝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그 상용화는 안 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탄올과 부탄올 같은 그 바이오 알코올 산업화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사업화하기에는 기술 측면이나 아니면 인프라 측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열분해 가스화입니다. 열분해 가스화는 열분해 오일은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끝으로 해서 바이오 중유에 대한 그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 고용연료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지금 앞서 그 발제해 주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 RPS나 이런 것들이 그 지원 그 율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그 지금 활성화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그 해외 수입되는 그 목재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지면서 그 고용 연료화가 지금 고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5년 동안에 약 1,000억 이상의 R&D가 지원이 됐고요. 특히 그 수송용 연료와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알코올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가 됐고 뒤를 이어서 가스화와 바이오 가스화가 지난 5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하고 시장 진입 부진 요인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원천이나 파일럿 플랜트 단계 연구 개발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 개발이. 그래서 이 시장 수요를 이 파일럿 수준에서는 맞추지 못한 것. 특히 이제 기업 중심에서 이게 실용화되고 상용화돼야 되는데 대학 연구소 중심으로 이 연구 개발 단계가 머무른 부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저희가 외국 기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모디파이를 해서 처음에는 시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효율이 낮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높아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특히 그 주민 수용성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민 수용성을 단순히 그
그 주민 수용성 반대다라기보다는 주민 수용성 반대가 왜 나왔냐 이유를 저 개인적으로는 광역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이천에서 쓰레기가 나온 거를 저기 전라도 가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남의 쓰레기를 왜 이곳에 와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역화가 되면서 로직의 이게 운송 거리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포함, 환경 문제 포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수용성 문제도 크게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미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료 확보가 상당히 쉬운 편인데 우리나라는 이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부분에 상당히 확대되는 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글로벌 동향 그다음에 선진국 국내 이슈를 이제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오 에너지가 일자리 부분에 상당히 감당을 할 거다라는 거하고 바이오 에너지는 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의 섹터 커플링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난 20년 동안 온실가스 저감량의 약 50%를 바이오 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여도는 바이오 에너지의 다양성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 부분의 88%, 수송 연료의 92%, 전력의 25%를 바이오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화 그 마을 그러니까 하고 관련해서는 얘네들은 지원을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이나 아주 작은 도시에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에너지 생산하는 이런 데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에너지를 이용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이슈 장애 요인 해가지고 이제 3가지를 했는데 대규모 시설 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자들로 하여금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아직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관련 법이나 제도,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가 관리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에 따라서 기술 개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처별로 산재돼 있다. 연구 개발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런 장애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20년 넘게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의 전문가로서 제 개인 의견을 좀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럼 바이오에너지를 저 연구 개발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그 전주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4단계가 있었는데 원료부터 해서 그 공정 전환 단계, 그다음에 저장 보급 단계, 그다음에 시장 및 법제도 이런 것들이 함축된 그런 연구 개발 기획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전환 기술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용연료와 바이오가스와 열분해가스와 바이오연료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그 유기성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병합 소환화 혹은 그 지역 내에서 나오는 그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하는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분산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그 시대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플랜트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바이오 연료화는 그 미활용 연료의 연료 적용 기술, 그다음에 시장 수용성 향상을 위한 생산 기술, 그다음에
부산물 고부가 연계 통합 공정. 이건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하고 해서 연계가 되는데 그 에너지와 물질 재활용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분해 가스화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광 풍력의 그런 간헐성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발전 시스템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하나 그 가스화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의 그 확립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파일럿까지는 되는데 실증 테스트에서 몇 가지 오류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연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산불에 의해서 그 나무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있는데 그 일단은 그 이건 전 부처 차원으로 제안을 계속 하고 있지만 워낙 그 엄청난 사업이라 까딱하다가는 그 뭐 4대강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과 엇비슷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감볼목을 통해서 목줄기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 방법 내지는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목표를 이제 잡았고요. 이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효율이 높고 비용을 줄이는 기술, 그걸 이제 최상 가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BAT를 그 최상 가용 기술을 개발하는 게 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실험실이나 그 연구실에서 하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기술 개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부존 자원을 그 잠재력을 최대 이용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기획이 됐고요. 그 핵심 테마를 바이오가스하고 그다음에 가스화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바이오에너지 PD 마치면서 이제 산자부에 제시한 거는 2030년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2,000개 구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바이오가스 플랜트 2,000개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50kg, 500kg에서 1메가와트짜리의 바이오가스 시설 플랜트를 하면 2,000개면은 최소 1기가에서 2기가가 나오는데요. 1기가는 그 태양광 발전 6기가, 풍력 4기가 설비 용량과 맞먹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전주기 지표를 가지고 이제 전주기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해서 어떤 그 플로우 시트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할 거냐 이 관점에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원료부터 해서 이용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원료가 있는 건지 로직이 정말 아주 짧고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 포인트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 시설 기준으로 넘어가 갖고 그다음에 인허가 재정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 수요 측면에서의 존재 이런 것들이 완비된 상태에서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그 체크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에너지 마을 요거는 주에서 처음에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목표는 그 지역 차원, 마을 차원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그 이런 그 뭐라 그러나 지역 분산형 마이크로 바이오 에너지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바이오매스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구축 전제 조건은 뭔지, 그래서 그 주 내에서 모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가행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행성 평가가 우선한 마을부터 먼저 주에서 지원을 해서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결과를 보시면 그 현재 지금 2020년 기준 140개인데 현재도
약 16개 정도가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주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동유럽의 국경 인근 지역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제지 업종이 있는 곳에 이제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채택이 됐고요. 얘네들은 국립공원하고 휴양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풍부한 바이오매스가 있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리고 교육 및 공공시설이나 관광단지 이런 데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 시설을 통한 고용 창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제로 에미션을 이룬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걸 보시면 가구에서는, 그러니까 펠렛을 이용해 가지고 보일러를 사용해서 온수 난방하는 거, 그다음에 좀 마을 단위로 보면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지역 난방에 연계시키거나 주거에 냉난방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전기 잉여 전력을 그리드에 물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이오에너지 빌리지에서 이제 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미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전에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에너지를 바이오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을 씌워가지고, 이거는 전기나 열, 수송 연료를 모두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커플링, 에너지 섹터 커플링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컨셉을 이제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하고 폐기물을 가지고 미래의 에너지 공급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앞으로 도래할 수소 섹터 커플링에 바이오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바이오매스는 가스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재 열 분해해 가지고 합성가스 만들어서 수소 분리해서 수소하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메탄량이 95% 이상인 거는 천연가스 도시 배관에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천연가스 개지를 통한 수소 생산에서 탄소 중립적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개질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이 수소 섹터 커플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의 미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